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강원국 지음,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낭독 책칼입니다. 말 잘하고 싶다고 자신을 믿어라.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주변에 친구가 많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 아니면 머리가 좋을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내가 만난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생각을 잘 길어 올린다. 자기 안에 길어 올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걸 즐기며 기어코 그것을 끄집어낸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책상 물림보다는 경험과 오감으로 직접 체득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더 풍부하고 생생한 법이다. 둘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검열이 심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까짓 거라는 생각으로 말한다.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하고 나설까 말까 망설인다. 머릿속으로만 온갖 말을 읊조려보거나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과도하게 의식한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한다. 셋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의 말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받아들일 건 흔쾌히 받아들이고 무시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시원하게 답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다. 혀는 짧은데 침을 길게 뱉고 싶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50을 가진 사람이 80을 가진 것처럼 80을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한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경구이다.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가 되라. 제주도 오름에 오르는 길에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이는 다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남았다,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느 쪽 말을 믿고 싶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희망이 생기지만 한참 가야 한다고 하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대부분이 전자를 선호하지만 나는 후자가 더 도움이 됐다. 그 말을 듣고부터 더 단단히 무장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덜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낙관의 말과 비관의 말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 말을 주로 하는 편인가? 물론 낙관과 비관, 그 어느 쪽도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 우선 낙관의 말은 힘을 준다. 이른바 로젠탈 효과이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수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8개월 후 그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교수가 그들에게 낙관적인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준 결과였다. 비관의 말은 마음을 다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 1973년 미국 조종사였던 제임스 스톡데일 중령이 베트콩 포로가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살아서 돌아왔다. 그의 생還비결은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크리스마스 전에 혹은 부활절 전에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던 동료는 오랜 시간 구출되지 못하자 낙담해 일찍 생을 마감한 반면 자신은 현실을 수용하고 생존을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한다. 나는 근거 있는 낙관주의가 좋다고 믿는다. 현실은 늘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가 전부는 아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내일을 향해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일은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의 고향. 나는 루신의 이 글귀를 좋아한다. 길이 없다고 하지 않고 길이 험하거나 멀다고 마냥 서 있지도 않고 걸어가면서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의 말이 아닐까? 내 말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브러험 링컨이 한 말이다.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얼굴보다 말이 더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들어봐야 한다. 나는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후 꾸준히 지키고자 하는 나만의 규칙이 있다. 첫째,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며 말한다. 말버릇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하는 것이다. 말뿐 아니라 말할 때 내가 어떤 몸동작을 취하는지 눈여겨본다. 언젠가 내가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아차 싶었다.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좋은 말버릇도 있다. 글로 치면 내 말은 문장이 짧다. 딱딱 끊어 단문으로 말하면 쉽고 명료해진다. 이렇게 좋은 점은 더욱 몸에 배게끔 의도하면서 말한다. 둘째, 남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싶은 것을 찾는다. 하루 종일 듣는 게 말이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쁜 말버릇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셋째, 얼버무리지 않는다.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쓴다. 그러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넷째,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게 좋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친다. 다섯째, 목적에 맞게 말한다. 말하는 목적과 동떨어진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적은 친교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목적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끝으로 후회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할 말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다. 무심결에 해버린 경우에는 곧바로 사과한다. 내 말은 이런저런 노력 덕분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사는 게 재미있다. 당신은 어떻게 불리길 원하는가? 우리는 호칭으로 산다. 나만 해도 남자 혹은 사내라는 호칭으로 태어나 부모님께는 우리 아들,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 자식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러다 학생이란 호칭을 꽤 오래 달고 살았다. 취직해서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까지 더 높은 호칭을 얻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면 마지막 직함이 자신의 호칭이 된다. 부장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죽을 때까지 부장님으로 불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직급과 호칭의 한계를 벗어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승진에 목매지 않는 젊은 세대가 등장했고 호칭 대신 누구님 누구씨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회사가 늘고 있다. 윗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 거북해하는 직원들을 위해 외국인 이름이나 별칭으로 부르기를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장님,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 문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사실 사장이나 부장이란 직함 자체에 존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님자까지 붙이는 것은 과잉 존대이다. 언론사에서는 상사라 하더라도 김 국장, 이 부장 이렇게 부른다. 누구 씨라고 할 때 씨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이다. 씨는 상대를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를 때 쓰는 호칭인데 윗사람에게 누구 씨라고 하면 왠지 하대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50살이 넘어 출판사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어린 편집장들이 나를 강원국 씨라고 불렀다. 내게는 팀장, 부장과 같은 직함도 없었고 그 출판사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름을 부르는 걸 권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살, 20살이나 어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 형님이나 선배님도 아니고 강원국 씨라니 귀에 거슬렸던 게 사실이다. 어느 정도 강원국 씨라는 호칭이 익숙해질 때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30대 여성이 내 책의 편집자가 되었다. 이 책이 많이 팔린 배경에는 편집자와 나 사이의 호칭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서로 누구씨라고 부르며 소통하다 보니 대등한 관계에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게 됐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부르느냐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부르다 보면 또 금세 익숙해지는 게 호칭이다. 호칭은 관계뿐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도 적잖은 역할을 한다. 요즘 60, 70대 어르신들은 신중년 세대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불려왔던 실버 세대, 황혼 세대보다는 훨씬 더 듣기가 좋다. 나 역시 곧 이런 호칭을 들어야 할 처지인데 황혼이란 단어는 노인이 된 것 같아 기운이 빠지지만 신중년이란 말은 설렘을 준다. 별다른 호칭 없이 지내던 내가 책을 출간한 이후로부터는
작가라고 불린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 직함으로 불리지 않는 게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평생을 하나의 호칭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다. 하나의 호칭에 갇혀 있기에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직장에서 더 높은 직함을 얻기 위해 열심인 것도 좋지만 직장을 나온 이후에 필요한 새로운 호칭을 준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당신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는 말. 말하기가 어려운 핵심적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다. 할 말만 있으면 말하기가 두렵지 않다. 아니, 말하기를 기다리게 된다.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회의가 잦아지면 바빠 죽겠는데 또 무슨 회의야 하며 불쑥 짜증부터 난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다. 할 말도 없는데 무슨 회의야 하는 마음에 회의가 싫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막상 회의에 참석하면 뒤늦게 할 말이 떠오른다. 말할 기회를 엿보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채 회의가 끝나는 경우에는 왠지 화가 난다. 이런 낭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질문한다. 어차피 말의 궁극적 효용은 남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데 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의문을 해소해주면 된다.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을 생각하면 늦다. 내 생각이건 의견이건 남들이 묻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걸 찾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궁금해하는 걸 들춰보면 된다. 나나 남이나 생각의 회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해보자. 무엇에 관해 정의를 내려보든 그것에 관한 나의 생각과 의견, 느낌을 말해보든 뭐든 좋으니 연습해보자. 둘째, 관찰한다. 우리는 본 것이나 들은 것을 토대로 상황을 묘사한다. 묘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설명이다. 묘사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기술이라면 설명은 상대가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하는 것이다. 설명에는 비유나 예시가 들어간다. 설명할 대상에 관해 자기 의견을 보태면 해설이 된다. 해설을 잘 하려면 대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조해야 한다. 관조가 깊어지면 자신만의 관점이나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관점이나 시각이 쌓이면 자기 철학이 만들어진다. 관찰하는 대상은 밖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기 응시도 중요한 관찰이다. 나의 경험이나 일화를 곱씹어 보거나 내가 한 일을 양심에 비춰보는 것, 모두 자기를 응시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한다. 독서를 비롯해 강의를 듣는 것, 신문이나 칼럼을 읽는 것, 남과 대화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된다. 다만 공부한 것을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말해보고 말이 되는 것은 메모해두는 습관도 필요하다. 어떤 말은 삼킬 때 오히려 완성된다. 환영받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반기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기왕이면 환영받는 말, 점수 따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데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된다. 물론 그 말이 옳은 말, 좋은 말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듣고 싶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첫째, 알고 싶은 내용이다. 평소 궁금했거나 알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인다. 듣지 말라고 해도 뇌가 알아서 귀를 쫑긋 세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시원한 것과 같다. 하지만 가렵지도 않은 곳을 자꾸 긁어대면 짜증나는 법이다. 둘째, 공감하는 말이다.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 사정, 심정을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마음 알아. 처럼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 억울함이나 분함에 동참하는 말을 반긴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상대에 대해 알아야 공감해 줄 수도 있다. 또한 본심에서 나온 말이어야 한다. 상대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셋째, 환심을 사는 말이다. 상대를 칭찬하고 치켜 세우는 것이다.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 우리는 비슷하다는 것, 같은 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호감과 친밀도가 올라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비위 맞추는 말을 잘한다, 알랑거린다, 아첨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넷째, 도움이 되는 충고와 조언이다. 물론 상대가 도움을 청해왔을 때에 해당한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충고와 조언은 백해무익하다. 조언할 때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쳐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배경 설명과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혹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상황에 맞는 말이다. 축하해줘야 할 때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때와 장소와 분위기를 알고 그에 맞는 말을 해야지 잘못하면 저 친구 참 눈치 없다 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끝으로 삼켜진 말이다. 끼어들고 싶은 욕구나 반론하고 싶은 충동, 변론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말을 삼킬 필요가 있다. 참고 듣는 것으로 상대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도 더 큰 호감과 공감을 얻어내기도 한다.